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냥 길에 지나가는 아무 꼬맹이나 붙잡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평범하신 분들이셨고 집안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면서 자잘하게 기쁘고 슬프고 또 좋고 나쁜 일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이렇다 할 정도로 큰 풍파도 불화도 겪은 적이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굳이 풍파를 따지자면 할머니가 원하시던 3대 독자인 손자가 태어나지 않은 것 정도랄까요? 저는 외동인데 원래도 부모님은 저 하나만 낳고 그걸로 가족 계획은 끝이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워낙 체형이 여리여리한 타입인데다 저 하나 낳는 것도 벅차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건강을 걱정하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애는 하나라고 못 박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할머니가 계속 아들 타령을 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애를 가지기는 하셨었다네요. 그나마도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엄마가 유산을 하셨다고 했지만요. 그 일로 엄마는 크게 상심하시기도 했고 한동안 자리 보존을 해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애는 지영이 하나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요. 그 후로는 할머니 입에서 손자 타령은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공연한 소리를 했다며 사과하셨고요. 이 일화만 듣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평범했던 집이었지만 딱 한 가지만은 평범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일단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셨고 엄마도 그런 아버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인 저도 자라는 내내 사랑으로 키우셨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살면서 부모님이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집은 저희뿐이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만 해도 그랬죠. 부모님이 정말로 싸우지 않으셨던 건지 아니면 제 앞에서만 싸우지 않으신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 두 분이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툰 적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일이기는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의견이 다른 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저랑 부모님 사이만 해도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고요. 아무리 영혼의 단짝처럼 친한 친구 사이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부모님은 언제나 의견이 같으셨어요. 그건 어느 한쪽이 이해하면서 넘어갔다는 뜻이었겠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평생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희 부모님처럼만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야, 도대체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영아, 내가 봤을 때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내가 생각이 많다고? 오히려 그 반대 아니야? 결혼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잖아. 아무리 네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봐야 어차피 남자는 거기서 거기라니까. 특별하고 별다른 인간이 있을 것 같아? 남자는 다 똑같아. 30대 초반을 맞이할 때까지 저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제대로 연애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있었던 몇 차례의 연애들도 제 운명의 짝들은 아니었는지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버렸고요. 결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저에게 친구들은 혀를 차며 저런 조언들을 남기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다 똑같으니 크게 하자가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적당히 골라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친구들의 말처럼
제가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아직까지도 어떤 게 정답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곧 결혼을 하고 싶어지는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랬다고 착각을 했었죠. 그 상대방은 바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개팅이라기보다는 거의 선에 가까운 만남이었어요. 소개를 해주신 분이 양가 어른들끼리 아는 사이였거든요. 한 다리 정도를 건너서 아는 사이였었죠. 이렇게 선으로 만나게 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고들 하잖아요. 단점은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만남이라는 것이었고, 장점은 다른 만남들보다는 한층 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에 저는 반복되는 소개팅에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주선자가 약간 새롭기는 했지만 소개라는 방식 자체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죠. 이런 만남에서 과연 내 마음에 맞는 상대방을 찾을 수 있기는 한 걸까 싶은 마음도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런 기대 없이 대충 만날 장소만 정하는 연락을 주고받다가 적당한 옷을 골라 입고 적당히 꾸민 채로 소개팅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문안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영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지영 씨.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신데요? 와, 그런데 이게 웬걸요? 소개팅 장소에서 저를 향해 일어선 그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바보처럼 인사를 하는데도 말을 더듬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인사를 건네는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처럼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타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남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 그리고 성격마저도 너무 제 타입이더라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저랑 대화 스타일이나 개그 코드가 상당히 잘 맞는다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1순위였습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나와 비슷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거의 5시간에 가까운 대화를 나누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화로 2시간을 더 떠들었었거든요. 금방 애프터 약속이 잡혔고 3번 정도 만난 뒤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대화는 잘 통해도 남자친구가 은근히 차분하고 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초반이라 낯을 가렸던 거지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처음에 약간 어색했던 기간이 거짓말처럼 남자친구와 저는 아주 오래 만나온 사이처럼 친해졌어요. 우리 지영이 왜 이렇게 또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기는 아까부터 음식 놔두고도 깨작거리는 게 누가 봐도 고민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건 진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있잖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더 이상 뭔가를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었는데 경험이 더 많아서인지 제 고민도 잘 들어주고 해결책도 쉽게 내놓는 편이었어요. 사소하게는 어떤 물건을 고르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하게는 직장을 옮기는 일까지도요. 어느 날은 문득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너무 징징댔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제 고민 상담은 좀 자제해야 하나 싶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일이라면 눈치가 빠른 남자친구가 매번 대화의 물꼬를 트고는 했죠. 털어놔 보라고요.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도 차츰 저에게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어도 저도 대나무 숲처럼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죠. 솔직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벅찬 날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서로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주면서 1년 반 정도의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도 차츰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만나오면서 별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문득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신기한 타이밍이었어요. 원래 결혼이라는 건 다른 게 다 맞아도 타이밍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할 운명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도 막상 살아보면 생각과는 다른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신혼은 제가 예상하던 생활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서로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싫은 점이 보이기는커녕 예전보다도 더 든든하고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뭐든 함께 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같이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빨래도 돌리고 사소하게는 쓰레기통 하나까지 뭘 살지 같이 의논을 하고 마치 어릴 때 친구들과 하던 소꿉장난처럼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다 좋기만 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혼자 살던 때에 비해서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제가 워낙 잠자리가 예민한 데다가 집에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건 극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부딪히는 부분이 심하지가 않기도 했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더라도 제가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속 편한 타입이라 그렇기도 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죠. 적어도 신혼생활 때까지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행복한 시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건 결혼한 지 1년쯤 지날 무렵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평소 때보다 소화가 너무 안 되고 피곤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게 큰 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저런 증상을 느꼈다고 해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냥 회사를 다니니까 당연히 피곤한가 보다 하고 주말에 밀린 잠이나 조금 더 자려고 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입맛이 없고 별일 없이도 체중이 몇 킬로씩이나 줄어드는 바람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뒤늦게 병원을 찾아서 거기서 시키는 검사들을 모두 거친 뒤에야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솔직히 저희 모두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증상이 하나둘씩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었거든요. 교수님, 이게
이렇게 갑자기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은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으셨다고 했는데요. 원래 췌장암으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평생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고 평소에 운동도 거의 매일같이 열심히 하셨었는데요. 왜 이런 병에 걸리신 거죠? 물론 술, 담배 같은 것들이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는데도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병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병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3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췌장암 유전력이 없습니다. 친가 외가를 다 통틀어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없으셨거든요. 그러자 문득 담당 교수가 말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27살이 되던 해에 저희 엄마는 오래 앓으셨던 심장 쪽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었지만 그때 아버지가 참 많이 힘들어하셨었어요. 두 분 금슬이 그렇게 좋으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가 술을 드시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한동안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할 정도였거든요. 다행히도 몇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을 정도로 많이 나아지시기는 했지만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상실감이 우울감으로 이어지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렇게 몸에 쌓였던 충격이 암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담당 교수의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술하면 저희 아버지 나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CT와 MRI 상으로 확인했을 때 일단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큰데다가 다른 부위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요. 일단 항암 치료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그래도 저는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수술을 하면 나으실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케이스는 지금 수술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위에 전이까지 보이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항암 치료를 당장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실망한 아버지를 설득해서 희망을 가지게 해드려야만 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해봤는데 일단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고 종양 크기가 줄어들면 그때 수술하면 된대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완전 다행이죠.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것 다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치료받기만 하면 무조건 나으실 수 있으니까 괜히 혼자서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알았다. 우리 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버지는 기운 없이 웃으시면서 그저 제 손등을 어루만지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얼마나 슬퍼 보였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세한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일단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에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곧 저더러 괜찮을 거라며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일단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는 경과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저한테 몇 마디 위로를 건네던 남편은 잠시 후에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인어른 암보험 들어두신 게 있나? 암보험? 그래. 암보험이 아니라 뭐 다른 보험들이라도 그거부터 일단 확인해야지. 모르겠어.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보험부터 알아봐. 앞으로 치료하려면 병원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해야 할 일 같은 게 생기면 당연히 보험부터 챙겨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대뜸 암보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나니 어쩐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이에요. 남편의 말투는 마치 아내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만 같은 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워낙 갑작스럽게 닥친 일에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며 넘어갔었죠. 하지만 은근히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남편의 태도는 그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항암을 마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심각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손에 스치는 자리마다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다가도 못 참고 일어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구역질이 심해졌고요.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속이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다. 전에는 참을만 했는데 오늘은 조금 속이 안 좋구나. 빈속이면 구역감이 더 심하대요. 제가 죽 가져올 테니까 조금이라도 드세요. 네? 지금은 영 힘들어서 못 먹겠고 조금만 쉬다가 먹으마. 너도 바쁠 텐데 거기 두고 가고 김서방도 기다리겠다. 김서방은 저녁 먹고 온대요.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집을 오래 비우면 못 써. 가서 남편도 챙기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그래야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아버지의 체력은 극도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이 끝날 때쯤에는 살이 다 빠져서 원래 건장했던 아버지의 체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이유였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구토를 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뒤에서 몰래 눈물을 닦고는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당사자도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수시로 아버지 집을 오가면서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제가 남편과 소원해질까봐 사위를 걱정하시고는 했어요. 평소에도 워낙 사위를 좋아하셨거든요. 좋은 걸 볼 때도 우리 사위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하셨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사위도 이걸 좋아하는데 하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고는 하셨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항암 치료를 마치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요. 하지만 저희의 그런 바람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달간의 항암 치료를 힘겹게 마친 뒤 다시 CT로 결과를 확인하던 날이었어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는지를 보려고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한 보람도 없이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향하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환자분의 경우는 항암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양의 크기가 더 커졌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원래 췌장암 자체가 항암 치료가 잘 되는 병은 아니기는 합니다. 운이 좋아서 항암제가 잘 듣는다고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내성이 생겨서 암세포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수술도 못하는 건가요? 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췌장암은 원래 수술이 거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종양의 크기가 커진 것은 물론이고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항암제를 사용해서 항암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항암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를요. 아버지는 이제까지 항암 치료에 후유증이 심한 편이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그만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영아, 여기서 더 치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항암 치료는 이제 그만 중단하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 교수님도 그래도 항암 치료를 계속 지속하는 걸 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기는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 무조건 다시 항암 치료하세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모습을 보이시더니 저의 강력한 설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런데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장인어른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게 어때? 그럼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이야? 장인어른이 항암 후유증이 심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렇지. 본인 의사도 중요하잖아. 나라고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겠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여기서 치료를 그만두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더 돼? 저는 남편이 저를 도와서 아버지를 설득할 줄 알았거든요. 설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둥 저런 소리는 하지 않을 줄 알았죠. 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병을 진단받고 나서부터 항암 치료를 마칠 때까지 남편은 무심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아버지가 평소보다 영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 전에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던 전복죽 파는 식당이 있었거든? 거기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떨까 싶어. 그럼 그러든가. 참, 나 오늘 회사에서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의 대화는 딱 위의 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대충 듣고 넘기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제 말을 들은 건지 아닌 건지 본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키기 바빴고요. 처음에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나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몇십 번쯤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내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구나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좋아지시건 나빠지시건 그건 그냥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죠. 거기다 2차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에게 아버지 병원에 먼저 문병을 가자는 소리 한 번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먼 친척이 아프다고 해도 암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문병을 가볼 텐데 싶더라고요. 당신 이번 주 토요일에 안 바쁘면 나랑 아버지 병원에 좀 같이 가자. 병원? 필요한 물건들이랑 좀 갖다 놔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 알았어. 짐만 가져다 주면 되지?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남편이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내내 방문안을 못 간 게 마음에 걸리기라도 했나 싶어서 내심 기뻤었죠. 그런데 정작 당일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의 행동에 기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말 그대로 병원 앞에 저와 짐만 내려놓고는 그냥 가버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대로 떠나려는 차를 세워
황급히 창문을 두드리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다고? 짐만 가져다 주면 된다며. 나 오늘 테니스 모임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아니, 그건 짐 가져다 주는 것 말고는 더 해야 할 건 없다는 뜻이었지.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 얼굴 한번 안 보고 간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테니스 모임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잠깐 병실에 들렀다 가는 게 1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 그건 공연이 내가 가면 장인어른이 불편해하실까봐 그렇지. 몸도 편찮으신데. 당신이 불편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알았어. 지금 올라가면 되잖아. 주절주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길게도 늘어놓던 남편은 결국 제가 폭발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건 병실에서 힘없이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가 사위가 왔다며 너무 반가워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지시더니 이내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좋아하셨죠. 아이고, 온다는 말도 없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인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진작에 찾아뵌다는 게 일이 바빠서 그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일하는 사람이 바쁜 게 당연하지. 겨우 쉬는 날 공연히 병원까지 와서 피곤하게.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연신 오랜만에 보는 사위의 손을 붙들고 등을 쓸어내리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원래도 활동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 좁은 병실에만 내내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좋아하던 사위가 왔으니 당연히 너무 기쁘셨을 거고요.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암에 걸린 아버지에게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던 건지.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병실에 있은 지 10여 분쯤 지나자 남편은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다는 얼굴로 엉덩이를 들썩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안 보는 척하면서 아주 눈으로는 연신 왼쪽 손목에 걸린 시계를 힐끔거리기 바쁘더라고요. 나중에는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에도 당연히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죠. 아버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성의 없이 그저 웃기만 하다가 저 멀리 TV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기도 했고요. 저는 과일을 깎으며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간신히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남편을 붙들고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았거든요. 이거 바쁜 사람을 너무 붙잡아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제 그만 자네도 볼일 보러 가보게. 죄송합니다. 제가 하필 바로 약속이 있어가지고. 죄송은 무슨. 젊은 사람이 만날 사람도 많고 바쁜 게 당연하지. 얼른 가보게. 주영이 너도 같이 가렴. 아니에요. 저는 더 이따 갈게요, 아버지. 결국 10여 분쯤 더 지난 후에 남편이 계속 시계를 보는 것을 눈치챈 아버지가 먼저 일어서라며 남편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자리에서 일어섰고요. 잠시 발에도 주고 오겠다는 병실에서 빠져나온 뒤에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나오고 싶었어? 아주 나오고 싶어서 티를 온갖 티는 다 내고. 아우, 병실 공기 답답해. 아픈 사람들 많아서 그런지 냄새도 쿰쿰하고 나 답답한 거 못 견디는 거 알잖아. 그래도 조금만 참을 수는 없었어? 이번이 처음 온 거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반가워하시는데 딸이 매일 같이 가서 놀아드리는데 사위가 뭐 그렇게 반가우시겠어. 내가 가면 불편하시기만 하지. 나 이제 가봐야겠다. 그 뒤로 2달쯤 지나서인가 남편은 한 번 더 아버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억지로 끌고 간 거였고 그때도 못 씹은 얼굴로 뚱하게 앉아있다가 가기 바빴죠. 바로 다음 모임에 술자리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 와중에 아버지의 몸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도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견디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고 있었거든요.
2차 항암 역시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시면서 자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어요. 입원 주기도 짧아지고 한 번 입원하면 퇴원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말을 저는 책에서만 읽었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실감하겠더라고요. 지영아.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좀 괜찮으세요? 우리 딸 또 걱정 많이 했구나. 때때로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냥 봐서는 잠이 드신 건지 정신을 잃으신 건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신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고는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없다는 걸 저도 확연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의식이 없는 아버지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간간히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결국 완화 치료의 단계로 넘어가셨어요.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고 자발적인 식사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죠. 그때쯤 저는 거의 아버지 곁에서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회사는 계속 나가야 했기에 퇴근 후와 주말에 아버지를 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요. 너 얼굴이 이게 뭐니? 경수발 하느라고 네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 사도는 좀 어떠시니? 뭐 담당 교수 말로는 마음의 준비하라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네요. 아이고, 자식 위해서는 금방 가주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긴 한데. 그날은 아버지가 완화치료에 들어가시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댁에서 병문안을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저희 시댁도 저를 기막히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런 소리를 위로랍시고 하시더라고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느니 말년에 재산 있는 것도 그나마 병원비로 다 까먹겠다느니 하시면서요. 아버지 상태보다는 과연 언제 돌아가시는지가 더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꾸할 의지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자니 대화는 점점 가관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 그나마 의식 있으실 때 유산 정리도 미리 좀 하고 하셔야 하는데. 한 번씩은 정신 돌아오실 때 있어요. 그동안 병원비 많이 나왔지. 그래도 보험이라도 들어놨다니 다행인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여태까지 저 소리를 듣고도 왜 참고 살고 있냐고요. 네, 저도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태도에 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머릿속으로는 100만 번도 더 했었죠. 그래도 실제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딸 자식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이제 나까지 죽고 나면 네 옆에는 남편밖에 없잖니. 암투병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 세상에 혼자 남을 딸 자식을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도저히 이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비록 거짓으로 꾸며낸 결혼 생활일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결국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죽음이었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울고 있는 제 앞에서 남편 놈은 위로랍시고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슬퍼해. 어차피 감흥없다 한 건데. 조문객들 계속 오니까 저더러 그만 울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쯤 되니 더 이상 찾아오는 조문객들도 없었고 저는 간신히 벽에 기댄 채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를 빼놓고 내내 구석에서 쑥덕거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슬금슬금 저에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장인어른 아파트 처분하고 통장 정리하고 나면 들어오는 돈 좀 있잖아. 그거 어떻게 쓸지 생각해봤어? 갑자기 그건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지금 왜 궁금한 건지도 알 수가 없었고요. 저는 다 잠긴 목소리로 남편에게 왜냐고 물었고 남편은 우물쭈물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을 밀치고는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마. 네 시누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아직 못 구했잖니. 그런데요?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너희도 손 놓고만 있을 건 아니잖니. 이번에 유산 받는 게 있으니까 얘 신혼집 구하는데 좀 보태보라고. 저는 그때 말로만 듣던 악마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아버지 빈소에서 방금 아버지를 보내드린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서 머리가 멍해질 지경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 그 말을 이해한 직후에는 미친 듯이 분노가 밀려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 유산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여기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우리가 언제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냥 어차피 돌아가면 바로 정리해야 할 문제니까 생각난 김에 미리 의논 좀 해보자는 거지. 아니 그래.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그냥 기가 막히니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가 나는 와중에도 웃음이 나온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장례식장이 뒤집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지 참았던 모든 울분을 다 토해낼 정도로요. 남편놈이 기겁을 하면서 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그날 장례식장에 있던 경비들까지 모두 뛰어올 정도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인간들과 남편놈을 모두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요. 무슨 정신으로 이틀을 더 버텼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엄마를 보내드린 곳과 같은 곳에서 납골함에 안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리 연락처를 받아두었던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사실 변호사를 알아본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날들이면 이것조차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전부터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저의 이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린 남편놈과 시댁 식구들은 계속 유산 타령을 하며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지금 보내겠다고 대답한 뒤에 바로 은행 어플을 열어서 남편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8원을요. 그렇게 송금한 지 1분이나 지났을까요? 바로 남편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뭐야, 18원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 보낸 거야? 아니,
제대로 들어갔어. 18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장난해? 이게 지금 장난 같아? 유산 달라며. 줬으니까 18원. 네 동생 신혼집에 보태라고. 그제서야 남편 놈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야, 유지영! 너 미쳤어? 안 미쳤으니까 진정해. 참, 그리고 몰랐는데 우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유산은 내 돈이라서 네가 받을 권리가 한 푼도 없다고. 그래도 내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서 보태준 거야.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다음 날 본인 앞으로 날아온 이혼 서류를 받은 남편 놈이 회사 앞까지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너 이거 뭐야?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 이혼하자고? 뭘 몇 번씩 물어. 이혼 서류니까 도장 찍어. 싫다고 하면 소송 갈 거고. 기가 막히네 진짜. 너 이제 돈 좀 생겼다고 이래? 아버지 돈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지금까지 장인 병수바라고 고생한 남편 뒤통수를 이렇게 친다고? 이제는 그냥 웃음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쥐가 언제부터 장인 병수바를 했다고.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아버지 병수발은 나 혼자 했고 고생도 나 혼자 했어. 결혼하고 2년 반 동안 맞벌이 하면서 아파트 대출금도 같이 갚았는데 뭘 헛소리야. 정신 나갔어? 뭐? 정신 나갔냐고? 그래. 합의로 이혼이 안 될 거라고는 진작 알고 있었지. 이런 거랑 내가 결혼까지 하고 살았다니.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싶기는 한데 너도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이게 원래 모습이었던 건가? 저희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원을 받고 나가 떨어진 남편 놈과는 정확하게 재산 분할을 통해서 반반씩 나눠 가졌고요. 의외의 결과에 당황한 남편 놈은 나중에 질질 짜면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랑 이렇게 이혼할 거냐고 하면서요. 그럼 그 꼴을 다 겪어도 제가 본인과 계속 살아줄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건지. 같이 살던 집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팔고 저는 아버지 짐을 정리해 회사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계시는 낙골당에 찾아가기도 편한 위치였죠. 이제 더는 저를 병들게 할 남편 놈도 없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다 싶더라고요. 주말이면 혼자 실컷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조용히 만들어 먹는 아침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끝도 없이 더럽히던 인간도, 코골이를 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인간도 없는 온전히 저 혼자만의 공간이었죠. 가끔씩은 진작에 이혼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 좋은 경치를 누리면서 살아볼 걸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지만요. 이제는 떼내준 후회는 관두고 아버지의 소원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이런 제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엄마랑 같이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